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TV에서는 오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예보하는 중이었죠. 한 달 전 남편과 사별한 친구 미숙이가 보내준 털실로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뜨고 있었어요. 올해 5살이 된 손자 민준이는 제 전부와 같은 아이예요. 한 달에 한 번 아들 내외가 민준이를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놀다 가곤 했죠. 그날도 주말에 있을 민준이 방문을 기다리며 목도리에 손자가 좋아하는 공룡 무늬를 넣어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요즘 택배나 배달 전화가 많아서 별 생각 없이 받았죠. 여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아들인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어딘가 제 아들 수혁이와 비슷했지만 약간 달랐어요. 하지만 통화 상태가 좋지 않은 탓이려니 생각했죠. 수혁아? 목소리가 이상하네. 감기 걸렸니? 아, 네. 조금 목이 아파요. 어머니, 제 휴대폰이 고장나서 친구 것으로 전화드렸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이 바쁜 회사 생활 중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듣기로 했죠. 엄마, 사실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친구 사업 보증을 잠깐 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중으로 5천만 원만 보내주시면 내일 바로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아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혁이는 평소 책임감 강한 아이였고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섰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죠. 게다가 제게 돈 문제로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줄래? 지금은 설명하기 복잡해요. 나중에 만나서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급해서. 이체해 주시면 바로 갚을게요. 머릿속은 하얘지고 손은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건 아들 내외가 집을 장만할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거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대방은 빠르게 계좌번호를 불러주었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들을 돕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엄마, 중요한 건 오늘 안으로 보내주셔야 해요. 지금 바로 은행에 가셔서 보내주실 수 있죠? 제발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지금 바로 은행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비가 오는 날씨에 우산을 집어들고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평소 같았으면 이웃집 할머니와 인사를 나눴겠지만 그날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위기의 순간 그와의 첫 만남.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서둘러 걸어갔어요. 가는 내내 아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내가 평소에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나? 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동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안은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이 제법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초조했죠. 마침내 제 번호가 호명되었고 창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저 돈을 이체하려고요. 5천만 원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네, 그럼 출금 전표 작성 부탁드립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으니 혹시 급하게 큰 돈을 보내시는 거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순간 망설였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의심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니에요. 제 아들이 급해서 그래요. 빨리 부탁드려요. 전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이봐요. 지금 그런 큰 금액을 갑자기 출금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 옆에 앉아 있던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차분한 눈빛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67쯤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왜 당신에게 설명해야 하죠? 처음엔 낯선 사람이 왜 끼어드나 싶었거든요. 실례했습니다만 제가 방금 우연히 들었는데요. 혹시 아드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히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말에 놀라 그분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 통화를 엿들었나?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아드님 본인 전화로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다른 번호로 왔죠? 그리고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그랬거든요. 제가 경찰서에서 퇴직했는데 이런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지금 당장 아드님 본인 전화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자분의 단호한 말투와 진지한 눈빛이 제게 확신을 주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진짜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혁이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혁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죠.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들은 멀쩡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제게 돈을 요청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보낼 뻔했던 거예요. 아, 아니야. 그냥 생각나서. 미팅 잘하고.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걱정할까 봐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그제서야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 옆에 서 있던 남자분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경찰서에서 30년 근무하다 작년에 퇴직했어요. 그렇게 저는 민석 씨를 만났습니다. 그날 그분은 저와 함께 경찰서까지 동행해서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제가 받은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경찰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죠. 이런 일은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민석 씨의 말은 정확했고 행동은 신속했어요. 경찰서에서 모든 신고를 마치고 나오니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죠.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젖어 있었고 저는 여전히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오늘 하루 예외로 해주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석 씨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그날 하루 그분이 보여준 친절과 신뢰감이 저를 움직였어요. 우리는 같은 버스를 타고 제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갈 뻔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인께서도 잘 대처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당황해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보내버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럴 뻔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사기꾼들은 한 번 노린 사람을 또 노리기도 합니다. 민석 씨의 말에 다시 불안이 엄습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명함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가 다시 오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요즘 제가 노인 대상 범죄 예방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오늘 일을 곱씹었어요.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한편으로는 민석 씨 같은 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작은 종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자차 한 병과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신지 걱정되어서 가져왔습니다.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마음이 진정될 거예요. 마이너스 김민석 드림.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유자차를 데워 마시며 문득 민석 씨의 부드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경찰로 근무했다고 했는데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도 저런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괜찮으신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유자차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이 있는데 와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비슷한 사례를 아시면 앞으로 대처하기 더 쉬울 것 같아서요. 망설임 없이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민석 씨의 안부 전화가 왔고 가끔은 동네 정보지와 함께 조심해야 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안내문을 갖다 주셨습니다. 토요일 주민센터에서 민석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날 민석 씨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청바지에 셔츠 차림이었는데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강의가 끝난 후 그분이 커피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미 퇴직하셨잖아요. 민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이런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경찰이었는데도 막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하루 만에 다 잃으셨죠. 그 후로 어머니는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 씨의 친절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꼈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10년 전 아내를 뇌출혈로 잃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어요. 자식은 없었지만 조카들과 가끔 연락하며 지낸다고 했죠. 저는 20년 전 이혼 후 아들 하나 키우며 지내온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도 말했죠. 대단하세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셨다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무너지면 아들까지 무너질까봐 더 단단해진 거죠. 커피 한 잔이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동네 산책까지 하게 되었어요. 둘 다 나이가 있어 천천히 걸었지만 그 느린 걸음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가 점차 주 2회, 3회로 늘어났죠. 민석 씨는 제게 지역 노인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분에게 제가 다니는 요가 교실을 알려주었어요. 6월의 어느 날 민석 씨가 저를 데이트에 초대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승낙했죠. 다음 날 민석 씨가 차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분의 차는 10년 된 구형 소나타였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우리는 서울 교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민석 씨도 함께 부르더라고요. 우리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순간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민석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작은 호수가 있는 공원이었는데 그곳에는 벚꽃이 아직 만개해 있었죠. 서울에서는 이미 다 지고 없었는데 이곳은 기온이 낮아 아직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곳이에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이 호수만큼은 그대로예요. 민석 씨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저는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로 상경해 경찰 시험을 보고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지만 가끔 이곳에 와서 마음을 정리한다고 했죠. 제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곳을 소개해요. 영자 씨는 제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석 씨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데이트를 했고 그 후로도 여러 번의 데이트가 이어졌어요. 7월이 되자 민석 씨는 제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제 서로 많이 알게 되었으니 영자 씨를 제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지인들에게 서로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민석 씨의 친구들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그분의 절친한 친구 박정호 씨와 그의 아내 윤미 씨는 저에게 특별히 친절했죠. 민석이가 많이 변했어요. 당신을 만난 후로 훨씬 밝아졌거든요. 윤미 씨의 말에 저는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제 친구들도 민석 씨를 만나고는 다들 좋은 인상을 받았더라고요. 특히 이미숙, 제 가장 오래된 친구는 드디어 너도 행복해 보인다며 기뻐했어요.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민석 씨가 제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날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요리를 준비했죠. 김치찌개와 갈비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테이블은 꽃으로 장식했고 평소보다 조금 더 화장도 했어요. 민석 씨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고 와인 한 병과 함께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왔어요. 뭐예요, 이게? 궁금해서 물었죠. 열어보세요. 그분의 말에 상자를 열었더니 안에는 작은 은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 새겨진 글씨가 눈에 띄었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고였어요. 영자 씨, 제가 영자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래요? 그 말은 정식 고백은 아니었지만 우리 나이에 걸맞은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민석 씨는 이제 일주일에 3-4일을 제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고 저는 주말마다 그의 집에 가서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을 도왔죠. 그분은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장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식물에 대해 잘 몰랐지만 민석 씨의 열정이 저에게도 옮겨져 점점 식물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죠. 9월의 어느 날 민석 씨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영자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제 고향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어머니 산소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관계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섰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가족을 만난다는 건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 주말 민석 씨와 함께 그의 고향인 충청도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고 작은 언덕 위에 민석 씨의 어머니 산소가 있었죠.
민석 씨는 정성스럽게 산소를 돌보고 어머니께 저를 소개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김영자 씨예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어요. 민석 씨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었죠. 산소를 정리한 후 민석 씨는 제게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학교, 놀이터, 시냇가. 그의 추억을 따라가며 저는 마치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시골 음식을 먹었는데 그곳 주인이 민석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민석이 아니냐? 서울 가서 경찰 되더니 이제야 고향에 오는 거야? 아유, 할머니. 자주 왔었잖아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그래, 내가 잊어버렸구나.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근데 이 예쁜 분은 누구시오? 민석 씨가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석 씨 친구 영자라고 합니다. 친구.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친구는 처음 보는구먼. 우리 때는 그냥 연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말이 달라졌나 보네.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민석 씨와 저는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향 여행은 우리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항상 순탄할 수는 없는 법이죠. 10월 중순 민석 씨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며칠 연락이 뜸해졌어요. 걱정되어 전화를 했지만 괜찮다는 짧은 대답만 들을 수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야 민석 씨가 문을 열었는데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 단정하던 그분이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초췌한 모습이었거든요. 민석 씨, 무슨 일 있어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진단서와 약봉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폐에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석 씨는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많이 피웠고 퇴직한 후에야 끊었다고 했거든요.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CT를 찍었는데 초기 폐암일 가능성이 있대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행복해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저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지금 확실한 진단이 난 건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최고의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요. 그날부터 저는 민석 씨의 병원 동행을 자처했어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악성 종양은 아니었지만 양성 종양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쉬운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수술 날짜가 11월 초로 잡혔고 저는 민석 씨의 병간호를 자처했어요. 아들 수혁이도 힘든 시기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민석 씨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우리는 그의 집에서 조용한 저녁을 보냈어요. 영자 씨 미안해요. 이제 막 우리가 좋아졌는데 이런 일로 영자 씨를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번엔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민석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어요. 그동안 민석 씨는 항상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셨죠. 이제는 제가 민석 씨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서로를 아끼는 거 아닐까요? 민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예후도 좋을 것이라고 했죠. 민석 씨는 일주일간 입원 후 퇴원했고 저는 그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매일 그의 집을 오가며 돌봤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거죠. 겨울이 시작될 무렵 민석 씨는 거의 건강을 회복했고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와 민석 씨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날, 눈이 내리는 저녁, 민석 씨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영자 씨, 새해를 앞두고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작은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우아한 반지였죠. 이건 결혼 반지까지는 아니지만 약속의 의미로 드리고 싶었어요. 늦은 나이에 사랑을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남은 인생 영자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올해로 저와 민석 씨가 만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는 서로의 습관과 취향을 완벽히 이해하고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가 될 줄이야.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 전 동네 노인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할 때였어요. 민석 씨가 전문적인 설명을 하고 제가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죠. 한 할머니께서 질문하셨어요. 아이고, 참 잘 어울리는 부부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민석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로맨틱한 영화 같은 시작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위기의 순간에 만났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는데 이분이 구해주셨죠. 아이고,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네. 모두가 감탄했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그 만남 이후에 있었어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과 약점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민석 씨가 끓여주는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제가 담근 김치로 식탁을 채웁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동네 노인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를 하기도 해요. 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 또한 행복입니다. 얼마 전에는 수혁이네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손자 민준이와 손녀 가연이는 이제 민석 할아버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특히 민준이는 나도 커서 민석 할아버지처럼 경찰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하죠. 그럴 때마다 민석 씨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가 될 줄이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